그날 저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완벽한 성에 스스로 균열을 내주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영희예요. 70평생을 이 집, 이 동네에서 완벽한 시어머니, 빈틈없는 주부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1층 주방의 동선 하나까지도 제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게 1층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제가 일생을 바쳐 이룩한 질서 그 자체였죠. 이 완벽한 질서가 저의 존재 이유였고요. 아들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가했던 며느리, 수연이가 다시 시댁 건물 2층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로 사는 게 편할 텐데 왜 굳이 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2층은 입구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주방도 따로 있어요. 그냥 다른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들은 제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집이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제가 만든 1층의 세계를 며느리가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사 첫날, 며느리 수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업 방식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깨끗하게 쓸어놓은 마당에 커다란 짐, 박스를 마구 쌓아놓았고 이사 후 정리도 없이 2층 문을 잠근 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적어도 첫날 저녁만큼은 1층에 내려와 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의논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저녁 7시가 되도록 며느리에게서 인기척은커녕 문을 잠그는 둔탁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억눌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층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장아찌를 꺼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면 며느리와 함께 화목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완벽한 시어머니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밤 9시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수연아, 저녁 먹으러 1층에 내려오렴. 다 차려놓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2층에서 해결했어요. 지금 작업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식사 준비를 한 제 노력이 단 5초 만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들끼리 먹는 게 편한가 보다. 허허.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2층을 따로 사는 집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저의 1층 세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2층은 분명 제가 사는 건물의 일부였고 저희 질서 아래에 놓여 있어야 마땅한 공간인데 말이죠. 며느리는 2층에 머무르면서 1층의 삶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밤 11시에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새벽 1시에 나는 믹서 소리는 1층에 고요하게 잠든 저의 평화로운 밤을 매일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제 70년 인생의 규칙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2층의 소음이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질서와 완벽이 며느리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는 씨앗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가 2층에 입주한 지 2달째 1층과
2층 사이의 층간 감정. 소음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1층의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7시, 며느리는 2층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외국 친구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제게 영희 씨, 요즘 2층에 시끄러운 젊은 사람 들어왔던데 아침잠 다 깨게 말이야 라고 험담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평판, 완벽한 시어머니라는 저의 명예에 흠집이 나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는 1층에 내려올 때마다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관심을 저는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1층에 내려와 20분 안에 모든 용건 남편의 빨래, 급하게 필요한 양념을 해결하고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듯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마치 침략자 같았어요. 제 영역을 잠시 침투했다가 자기 본진으로 돌아가는 모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2층 생활을 감시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방 환풍기 냄새를 맡아 며느리가 뭘 먹는지 알아냈고, 며느리의 손님들이 오면 1층 현관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과 하는 대화가 1층 천장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야,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안 불편하냐? 대박이다. 힘들지. 근데 뭐, 2층이 독립적이라 그나마 버티는 거지. 그냥 1층은 관리실이라고 생각해. 가끔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관리실. 푸아하하. 대박. 영희 이모님이 들으면 기절하시겠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관리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 집을 지켜온 제가 며느리에게 고작 관리실 아줌마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2층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 배신감, 이 답답함이 제 가슴을 꽉 막았습니다. 이 고구마 같은 상황을 며느리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제가 옹졸한 시어머니로 비칠까봐 꼭 참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의 침투가 제 가장 소중한 영역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가장 자랑거리인 시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조선 백자 항아리가 있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닦으며 관리했던 이 항아리를 며느리가 무단으로 2층 거실, 장식장으로 옮긴 겁니다.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수연아, 너 그 항아리를 왜 2층으로 옮겼니?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2층 거실 분위기랑 이게 딱 맞아서요. 1층에 있기엔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요. 올드한 느낌. 며느리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역사와 전통을 낡고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의 눈에 올드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수연이가 디자인 감각이 좋잖아요. 그냥 쓰게 둬요. 깨지지만 않으면 되지. 라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마저 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침투는 성공적이었고 저는 제 집에서 제 아들에게서 배신을 어렴풋이 감지하며 답답함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파국을 불러올 거라는 예감에 저는 휩싸였어요.
며느리의 침투가 절정에 달한 날, 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이웃들에게 완벽한 시어머니로서 제 명성을 굳건히 리모델링 기념 가족 파티가 예정된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 아끼던 조선 백자 항아리에 꽃을 꽂아 1층 거실 중앙에 놓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항아리를 2층에서 내려오면서 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잠깐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이 발을 헛디디며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쨍그랑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제 삶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조선 백자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몸속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가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변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며느리가 제 삶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숴버린 파괴자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질서와 명예가 그 파편들처럼 바닥에 흩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때 때마침 파티 준비를 위해 도착한 이웃들과 친척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웃박 씨 할머니는 혀를 차며 어휴, 며느리가 귀한 걸 저렇게 라고 수군거렸고 제 동서들은 걱정 대신 비웃음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며느리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시어머니로 전락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울음을 삼키며 저걸 어떻게 할 거니? 내가 내 조상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며느리에게 소리치자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수연이한테 소리를 질러요? 다친 사람보다 깨진 항아리가 더 중요해요? 수연이 얼굴 좀 봐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 안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마저 저의 전통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며느리 편에 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1층 거실, 산산조각 난 백자 파편들 사이에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제가 이룬 완벽한 삶은 며느리라는 이방인 한 명에 의해 너무나 쉽게 와해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아리를 깨뜨린 것으로 저의 물질적 자부심을 깼고 아들의 외면은 저의 정신적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반드시 내 것을 되찾겠다. 는 서늘한 복수심이 제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국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파괴한 며느리를 응징할 새로운 영희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극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죠. 저는 3일 동안 1층 방에 갇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문을 잠근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2층을 올려다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평생의 역사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며느리가 2층에 두고 간 중요한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들고 다니던 작은 디지털 노트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2층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은 며느리 수연의 성격처럼 어지럽고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난잡함 속에서 며느리의 디지털 노트를 찾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이 노트에 모든 디자인 작업 스케줄과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는 우연히 노트의 잠금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노트 구석에 탈출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시댁 건물 탈출 계획서였습니다. D-50 2층 월세 세입자 물색 시작. 조건은 소음이 적고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프리랜서. D-30 남편에게 아파트 매매를 은밀히 요구. 자금이 부족하면 시댁 건물의 2층 증축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 D-7 시어머니와의 큰 충돌을 유발할 사건을 만들어 남편을 설득.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함. 저는 손이 떨려 노트를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지 저를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집을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떠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항아리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며느리가 계획한 탈출 사건의 도화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절망은 분노로 그리고 곧 냉정한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관리실로 여기며 이용했고 저의 영역을 파괴했으며 심지어 저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수연아. 내가 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내주겠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며느리의 약점을 캐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디자인 업계의 정보를 검색하고 며느리의 SNS를 뒤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며느리의 모든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디자인 실력을 강조했지만 사실 5년 전 그녀가 운영했던 작은 사업체는 금전 문제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법적 분쟁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끝에 발견한 이 단서는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흑화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제 얼굴에는 무표정하고 냉정한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층에서 완벽한 시어머니를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숨통을 조일 전략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제 질서를 무너뜨렸듯 저는 며느리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금전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의 조용한 복수가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일절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수연아, 그날 항아리 일은 내가 너무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대했단다. 미안하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했지. 젊은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며느리는 저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지만 곧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위장 접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작업실인 2층에 매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디자인 감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며느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칭찬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형 건설사의 친환경 주택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디자인의 깊이와 전통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최신 트렌드만 알고 있었지. 수십 년간 이 집을 가꿔온 제가 아는 진짜 한국적 미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디자인에 필요한 전통 소재와 색감, 그리고 한국 건축의 동선에 대한 핵심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제 조언은 며느리의 프로젝트를 단숨에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성공을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를 관리실로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 저에게 굴종하여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며느리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며느리의 약점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찰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뼈아픈 조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디자인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란다. 내 디자인은 너무 차갑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이 말은 사실 며느리의 성격과 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며느리는 이것이 순수한 디자인 조언이라고 믿고 자신의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협력 관계를 통해 며느리의 모든 금융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사산 위기에 놓였던 과거의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며느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공과 금전이라는 약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주는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이 관계를 통해 며느리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림자 조종자가 되었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며느리가 가장 방심한 순간, 며느리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의 디자인 프로젝트 최종 PT를 일주일 앞둔 날, 저는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성했던 모든 자료 파일에 미묘하게 오류 코드를 심었습니다. 아주 작고 교묘한 오류라 당장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PT 당일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을 때 모든 자료가 깨지거나 색상이 왜곡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죠.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과거에 겪었던 금전 분쟁 사건에 대한 정보를 며느리의 핵심 클라이언트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며느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며느리의 과거 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공 코앞에서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컴퓨터 앞에서 씨름했지만 제가 심어놓은 오류 코드는 단순한 버그로만 보일 뿐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모든 파일이 이상해요. 제가 이 프로젝트 못 끝내면 저 정말 끝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모든 일에는 순서와 대가가 있는 법이란다. 내가 무시했던 이 집의 질서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는 거니?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복수하려 했던 것은 며느리의 무례함이었지 그녀의 파멸 자체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이간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얘야, 수연이가 요즘 너무 힘든가 보다.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자꾸
2층으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괜한 걱정인가 싶어 말을 못했는데 내가 한번 잘 살펴봐라. 물론 며느리가 만난 사람은 디자인팀 팀장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만남을 불륜처럼 보이게끔 은밀한 증거들을 아들의 눈에 띄게 배치했습니다. 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아버님 사업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 같다며 과거의 금전 분쟁 상대를 언급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의심하고 아들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이 고부의 갈등은 부부의 불신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평화가 사라졌고 이 집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폭로의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대형 프로젝트 최종 PT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PT를 망치도록 심어놓은 오류 코드를 작동시키기 위해 2층 작업실에 마지막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PT에 사용할 파일을 검토하다가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병원 봉투였고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쳐 보았습니다.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 검사 대상 며느리 수연과 아들 제 아들이 아닌 수연이 낳은 아이와 제 아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제 아들과 결혼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분노와 복수심이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1층을 무시하고 탈출하려 했던 이유, 그 모든 무례함 뒤에는 이 거대한 비밀을 숨기려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박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공격했던 모든 순간들이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될 공포였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PT가 시작될 시간이 임박했고 저는 제 모든 계획을 실행할지 말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심어놓은 오류 코드를 작동시키고 이 친자 검사 서류를 아들에게 넘긴다면 며느리는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고 완벽하게 파멸할 겁니다. 제가 원했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제 손에 쥐어진 친자 검사 서류와 오류 코드가 담긴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제야 며느리의 눈에 담겨 있던 살기 위한 처절함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완벽한 시어머니의 껍데기 속에 숨어 사랑이 아닌 통제를 원했듯 며느리 역시 완벽한 가정이라는 거짓말 속에 갇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거죠. 결국 저는 며느리가 성공하는 것이 저의 통쾌한 복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USB를 파괴하고 며느리가 PT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파일을 정상적으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 서류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며느리의 PT는 성공했고 며느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파멸이 아닌 이해와 용서라는 것을요. 저는 저의 복수의 덫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제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대신 저는 저의 가장 큰 비밀을 안고 며느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프로젝트 성공 후 제가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다. 나도 너를 너무 통제하려고 했지. 미안하다. 이 집은 너에게 감옥이 아니라 쉼터가 되어야 했는데.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친자 검사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악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는 내가 이 집을 떠나려 했던 이유가 내 아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연아,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시어머니가 아닌 새로운 가족의 입장에서 덜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간직할 것이며 며느리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열했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진정한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층과 2층 사이의 층간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관리실로 여기지 않았고 저는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진심으로 따랐고 저는 며느리의 젊은 감각을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삶의 상징이었던 깨진 백자, 항아리 파편들을 모아 며느리의 디자인 감각을 빌려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완벽했던 과거의 질서는 깨졌지만 그 파편들 위에서 새로운 공존과 이해의 가족 관계가 꽃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웃들에게 완벽한 시어머니로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웃고 때로는 실수하며 인간적인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제게는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1층과 2층으로 나뉜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성청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2층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와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복수심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카타르시스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통제하려 했던 며느리의 삶을 인정함으로써 저는 제 자신을 통제했던 굴레에서 해방된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지금 저는 제가 평생 가장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사랑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